네가 말하면 우리 다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죽어. 그 말은 욕실의 찬 바닥 위 피에 젖은 아들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욕실에서 미끄러졌다는 시댁의 말이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압니다. 그 애는 자해야 할 아이가 아니에요. 욕실 타일 밑에는 한 통의 메모가 있었죠. 엄마, 타일 밑을 보세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요. 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었는지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조용히 참고 있던 한 엄마가요.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보신 사람만 참된 복수를 봅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알람보다 이른 휴대폰 진동에 눈을 떴어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이불 끝을 끌어올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더군요. 핸드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부재 중 한 통, 정우라고 떴습니다. 시간은 5시 51분이었죠. 이 시간에? 잠결에 전화를 놓친 죄책감이 곧바로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눌렀죠. 한 번, 두 번,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안내만 건조하게 흘러나왔어요. 영숙은 입술을 꾹 다물고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듯한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문자였어요. 표시는 남아있는데 내용이 비어 있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라는 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정우야, 왜 문자까지 지웠니?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았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랍을 열어 두꺼운 양말을 꺼내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녀는 정우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부재중만 들었고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시계를 다시 보니 6시 09분이었습니다. 정우는 요즘 일찍 일어나는 애가 아니었죠. 회사 출근 시간도 여유가 있었고 아침을 챙겨 먹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그 애가 먼저 새벽에 전화를 걸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소록을 훑어내렸습니다. 정호 아내의 번호를 지나쳤고요. 그 다음 시어머니 박인숙 이름을 눌렀습니다. 수험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채 끊겼어요. 그녀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약 3분이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로 표시됐어요. 여보세요? 김 여사. 어머님, 정우가요.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은 안 받... 정우가 좀 다쳤어. 지금 병원이야. 네? 어떻게 다쳤는데요? 사고예요? 어디예요? 지금... 욕실에서 미끄러졌대. 피도 좀 나고. 아니, 그냥 와서 보자고. 지금 뭐라 설명하기가 좀. 아니, 어머님, 어느 병원이에요? 주소 보내주세요. 정우 핸드폰은 왜 꺼져 있고 문자도 사라져 있는데... 내가 곧 보낼게. 짧은 정적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금 말하지 말랬잖아.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가서 봐. 그냥 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얼어붙은 듯 휴대폰을 든 채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꺼져가는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묘한 소름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죠.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엔 새벽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통화가 끊긴 핸드폰을 한참이나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죠. 다쳤다는 말에 흔들림도 당황함도 없었어요. 그냥 와서 보자고? 다친 애 엄마한테 그게 다야? 손에 쥔 핸드폰이 덜덜 떨렸어요. 숨은 자꾸만 가빠졌고 가슴 안쪽에서부터 뭔가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설마요. 설마 정말 큰일이 난 건 아닐까요? 설마 무슨 말을 감추는 건 아닐까요? 김영숙은 재빨리 정우의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어요. 또다시요.
결국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주방 찬장에서 텀블러를 꺼내 물을 따르려다 컵을 놓쳤어요. 텀블러 뚜껑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고 철커덕 철커덕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릴 적 장난치다 무릎을 까져서 엉엉 울던 정우가 보였어요. 입사 첫날 정장을 어색하게 입고 거울 앞에서 바지단을 매만지던 정우가 떠올랐죠. 결혼식 날 입꼬리를 어색하게 올리고 서 있던 정우도요. 그 애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피가 좀 났다고 했던가요? 욕실에서 미끄러졌다고도 했죠. 그런데 병원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김영숙은 결국 다시 핸드폰을 들어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 번호 아래로 갓 등록된 듯한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죠. 오오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검색창에 병원 이름을 입력했어요. 홈페이지가 떴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안내 문구가 보였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포함 장기 입원 가능. 요양병원? 다쳤는데 정신과 병동이 있는 요양병원이라니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외투를 급히 꿰어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과 약 봉투, 정우 사진 한 장, 그리고 병원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넣었죠. 양말은 뒤집힌 채로 신었고 머리는 한쪽만 겨우 정리된 상태였어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나왔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기온이 뚝 떨어진 아침이었죠. 택시에 올라 병원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가 짧게 말했어요. 요즘 이런 요양병원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오래 계신 분 많죠? 김영숙은 대답을 못했어요. 목소리를 내면 무너질까봐 입술만 앙다물었죠. 창밖을 보던 그녀는 주머니에서 영양제를 꺼내려다 손을 떨며 떨어뜨렸어요. 작은 알약들이 택시 바닥에 굴렀고 그녀는 엎드리듯 허리를 숙였죠. 기사의 눈빛이 백미러에 비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계속했어요.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입구 앞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는 고개를 숙여 체온을 재고 있었죠. 김영숙은 차에서 내려 병원 현관 앞에 섰어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는 주먹을 꼭 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죠. 정우야, 엄마 왔다. 아무 일 없게 해줘. 제발. 병원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김영숙은 한 발 안으로 들어섰죠. 냉랭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을 넘는 기분이었죠. 병원 입구 문이 열리자 영숙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기계음이 깃든 조용한 로비가 숨을 죽인 듯 느껴졌어요.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번들번들 빛났습니다. 영숙은 안내 데스크로 천천히 다가가 입을 떼었지요. 작게 떠는 목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509호 정우 보호자인데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정우 환자분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말투엔 묘하게 조심스러운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미리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았지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영숙은 손가방 끈을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유난히 크게 귀를 울렸어요. 509 앞에 이르자 의자에 나란히 앉은 시댁 식구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인숙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고요. 그 옆엔 서영과 지은이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영숙을 보면서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우는요? 지금 어떠? 안에 있어. 지금은 못 알아봐. 못 알아봐요? 서영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인사 한마디도 눈길 한 번도 건네지 않았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영숙은 병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인숙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지금 들어가도 반응은 없을 거야. 그 말에 영숙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문턱 앞에서 망설여야 하는 걸까? 그대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 두려움이 먼저였지만 엄마라는 마음이 더 세게 등을 밀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운 정우가 눈에 들어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입을 조금 벌리고 누워 있었지요. 머리는 거칠게 감긴 붕대에 쌓여 있었고 팔엔 링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비어 있었고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늘 조곤조곤 말 잘 듣던 아이가 이렇게 조용히 힘없이 누워 있다니요. 정우야, 엄마야. 엄마 왔다. 들리지? 엄만 여기 있어. 영숙은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어요. 온기가 없어서라기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늘고 말랐습니다. 의사가 했던 말이 불쑥 떠올랐지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흔적이 있고 왼팔에 자해로 보이는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풍경과 어찌 그 말이 어울릴 수 있겠어요. 이 손이 이 아이가 스스로 해쳤다는 말입니까? 문이 살짝 열리며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보호자분, 담당 선생님이 상담실로 모시랍니다. 영숙은 정우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입을 떼는 목소리엔 맥이 빠져 있었어요. 아드님이 욕실에서 쓰러진 건 새벽 2시 40분경입니다. 구급대가 왔을 땐 의식이 있었으나 곧 혼수 상태에 빠졌고 뇌압 상승으로 식물 상태로 이행한 상태입니다. 자해라고 하셨죠? 예, 왼팔에 상처가 좀 깊었습니다. 흉기를 직접 들었거나 또는 욕실 유리 파편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정우는요, 무서운 영화도 혼자 못 보는 애예요. 의사는 말을 멈춘 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 이어졌지요. 가족분들께선 정우 씨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왔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분 말씀으론 최근 우울 증세도 보였다고. 그 애가 우울했으면 엄마인 나한테 먼저 말했을 겁니다. 그 집 식구들한텐 말 안 해도 나한테는요. 그 애는 말을 아껴도 혼자 견디는 애는 아니에요. 의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영숙은 그 안에서 의심이 아니라 단념을 읽어냈어요. 복도로 나온 이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들 앞에 서서 바로 물었지요. 욕실에서 자해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들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럼 뭔가 봤을 거 아닙니까? 인숙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이 잠겨 있었어. 우린 문 부수고 들어갔고 자해하는 걸 말릴 시간도 없었다는 건가요? 지은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말릴 틈도 없었어. 영숙은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 병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정우 곁에 있어야겠네요. 그 아이가 깨어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은 내가 지킬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자꾸 비껴가는 사이 영숙은 곧장 병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 앞에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시댁배를 누르려 손을 뻗었지만 망설임이 길어졌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 틈새로도 인기척이 비치지 않았어요. 배를 눌렀지만 아무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눌렀지요. 다시 한 번. 끝내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부탁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가 급히 치운 듯 거실 탁자 위엔 뜨담한 물티슈 봉지와 반쯤 마른 물컵이 남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공기청정기만 웅 소리를 냈습니다. 정우가 여기서 다쳤다는 거지. 천천히 발끝을 세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우가 자해했다고 했던 곳
화장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문을 여니 자극적인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락스 냄새네. 대체 뭘 얼마나 닦은 거야? 안은 번들거리도록 닦여 있었지만 덜 지워진 자취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구석에 슬리퍼 한 짝이 바닥에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밑바닥엔 붉게 말라붙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조심스레 들어올리자 타일 사이로 흐릿한 피의 선 하나가 가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자해라고? 그녀는 몸을 더 낮춰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줄눈 사이로 스며들다 굳은 피가 보였어요. 번져 퍼진 모양이 아니었고 아래로 흘러들며 스며든 자취였습니다. 상처에서 바로 떨어진 흐름이라기보다 무언가 끌려온 듯한 방향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세면대 아래 수건 넣는 칸엔 돌돌 말린 수건이 하나 있었어요. 끝을 풀어 펼치자 안쪽에 붉은 얼룩이 겹겹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걸 왜 감췄어? 세면대 위 비누 그릇에도 빗방울 하나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표면은 대충 문질러 닦은 듯 했지만 곳곳에 자국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스스로 다친 자리라기보다 누군가가 이를 치우고 간 자리였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에 무릎이 닿는 순간 몸이 움찔했지요. 손가락으로 타일 사이를 살짝 문질러 봤습니다. 붉은 자국이 손끝에 묻어나왔어요. 겉으론 마른 듯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흔적이었죠.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손으로 입가를 눌렀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조용히 차갑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뒤집힌 슬리퍼를 다시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그 눈빛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감췄는지 이 엄마가 다 찾아낼 거야. 고요 속에서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락스 냄새는 여전히 진하게 맴돌았고요. 그 안에 숨어있던 피 냄새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엔 고요하게 벽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김영숙은 탁자 위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죠. 약간 바랜 코팅지 안쪽에 반듯하게 붙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정우가 유치원 앞마당에서 웃고 있던 사진에서 손길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정우는 오른손 검지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어요. 두 눈은 해맞고 입꼬리는 살짝 오른 채 자신 있게 서 있었죠. 그건 강아지에게 손가락을 물린 그 해 여름 사고 이후 처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땐 얼마나 울었지. 그래도 그 다음 날부터는 네가 먼저 책 펴고 동물 그림 찾았잖아. 겁먹은 네가 오히려 엄마 안심시키려고 했었지. 정우는 상담도 거부했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엔 작은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까지 나갔어요. 그 아이는 상처를 덮는 아이가 아니라 이해하고 끌어안는 아이였죠. 김영숙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건 정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찍은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죠. 그날은 친구와 다투고 돌아온 날이었거든요. 그땐 왜 울었는지 말도 안 해줬지. 계속 괜찮아만 반복하더니 나중에서야 털어놨었어요. 엄마, 나 울면 친구가 더 미안해질까봐 그냥 내가 먼저 울어버린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김영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감정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아이였죠. 타인을 먼저 헤아리고 스스로를 숨기며 세상을 견디던 정우였어요. 앨범을 덮고 김영숙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정우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요즘은 괜찮아. 요즘은 일이 좀 많아. 근데 견딜만해. 어머니는 잘 계시고 다들 잘해주셔. 그의 목소리는 늘 덤덤했고 단어들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명절, 함께 잠깐 마주 앉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어깨를 움츠렸고요. 웃을 때마다
눈을 피했어요. 예전엔 없던 습관이었죠. 아들아, 너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살았던 거니? 엄마 눈치도 못 챘어. 한참을 침묵하던 김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오래된 약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고등학생 때 그때 그녀가 복용하던 신경안정제였어요. 그녀는 문득 떠올렸죠. 며칠 전 정우가 무심히 던졌던 말이 있었어요. 엄마, 약 이름 뭐였지? 그거 혹시 아직도 먹어? 그땐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질문이 너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애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대비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김영숙은 그 약 봉투를 조심히 다시 봉했어요. 그리고 정우의 사진을 그 위에 포겠습니다. 그 애는 자해할 애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끝낼 애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정우, 웃던 정우, 참았던 정우가 마음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멈춘 듯하던 눈물이 눈가 한쪽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병실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기울었습니다. 영숙은 정우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수건을 접고 있었어요. 손끝에 닿는 이마는 여전히 미지근했고 아이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죠. 그 숨조차 기계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작고 접힌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딱 손바닥만 한 메모지였죠. 노란색이 바랜 종이 위에 낯익은 글씨가 흔들리듯 쓰여 있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타일 밑을 보세요. 타일, 밑? 순간 욕실의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피자국이 보였고요. 기묘하게 말라붙은 타일 사이 틈도 떠올랐죠. 그리고 들썩였던 그 타일 한 장까지요. 영숙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가방을 챙기고 무표정하게 병실을 나섰어요. 시댁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죠. 정적이 고요하게 흐르는 집. 아니, 낯익은 듯 낯설게 다가왔어요. 영숙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곧장 욕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던 그 타일 앞이었죠. 하필 정우가 자해했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영숙은 타일을 손가락 끝으로 두드렸습니다. 딱딱딱. 모두가 비슷한 소리였지만 딱 하나. 왼쪽 모서리 타일이 묘하게 퍽 하고 뭉툭한 소리를 냈어요. 이거네. 너 말한 게 이거지. 그녀는 작은 망치와 송곳을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부엌 수납장 맨 안쪽에 꽂혀 있던 도구들이었죠. 수많은 명절을 준비하며 그 집에서 익혀온 동선이 이 순간에는 증거를 찾는 손길이 되었어요. 그녀는 손끝에 힘을 실어 실리콘 줄눈을 천천히 긁어냈습니다. 타일이 서서히 들리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딸칵 하는 말은 소리와 함께 그 밑에 얇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천조각에 쌓인 작은 물체 하나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펼치자 손 안에 들어온 건 낡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들고 무릎 꿇은 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자 정우의 목소리가 아득히 들려오는 듯했죠. 엄마, 타일 밑을 보세요. 그 짧은 말 한 줄을 남기기 위해 아이는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을까요? 누구도 믿지 못하던 그때 단 하나 엄마만을 향해 남긴 단서였겠죠. 너 그날 얼마나 준비한 거니? 엄마가 꼭 들을게. 꼭 밝혀낼게. 손에 들린 녹음기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눌러야 겨우 작동할 듯 했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어깨를 짓눌렀어요. 타일 밑에 숨겨져 있던 건 진실이었고 그걸 찾아낸 사람은 엄마였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정우였겠지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커튼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스탠드 하나만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죠. 김영숙은
손에 쥐인 녹음기를 천천히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기기였고 꾹 눌린 테이프 자국이 오래된 시간을 말해주는 듯했어요. 그녀는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죠.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눌렀어요. 지직, 직,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숨죽인 채 흘러나왔어요. 지금도 거실에 있어요. 난 그냥 방 안에만 있어요. 들킬까봐 켜놓고.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었고 기기 너머로 두려운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어요. 김영숙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뛰기 시작했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 근데 자꾸 이상하게 봐요. 나 눈치챘다고. 그 순간 멀리서 문 여는 소리가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건조하게 들렸지만 분명한 위협이 묻어 있었죠. 네가 입만 열면 우리 다 끝이야. 알아듣겠지? 네가 말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짧은 순간 녹음기 속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튀었어요. 이어서 정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은 정적이었죠. 김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맞잡은 두 손에 힘이 꽉 들어갔어요. 눈동자가 천천히 떨리더니 눈물 한 방울이 고요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녹음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기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가 애를 겁박했어. 그리고 그걸 막으려 했겠지. 내 아들은. 그녀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정우를 안는 듯 작은 본체에 얼굴을 기댔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흐느낌도 없이 오직 조용히 말없이 가만히 껴안았죠. 엄마가 이제부터 듣고 보고 밝혀낼게. 이제 네가 숨죽이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거실 책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넣자 검은 케이스에 담긴 작은 USB 하나가 잡혔어요. 겉면 흰 스티커엔 정우 결혼식 원본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고 글씨는 발의 모서리가 들려 있었죠.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창밖엔 벌써 어둠이 내려앉았고 방 안에는 스탠드불 하나만 번져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정우가 식장 입구에서 인사를 받는 장면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묵묵히 서 있었어요.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얼굴빛이 이상했지. 아무리 결혼식이라도 웃음이 저렇게 어색할 수가 없는데. 화면 속 정우는 어깨가 살짝 움츠러져 보였고 눈빛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오래 눌러둔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복도였어요. 식 시작 직전 정우가 시어머니와 복도에서 짧게 다투던 순간이었죠. 분명히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정우가 한 발짝 물러서고 시어머니가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영상을 되감아 재생 막대를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식전 복도 장면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화면은 인사 장면에서 곧장 입장으로 휙 넘어가 버렸습니다. 중간이 통째로 비어 있었어요. 없어졌네. 그때 내가 분명히 봤는데 왜 이 장면이 없어? 영상을 멈추고 파일 정보를 열었습니다. 만든 날은 2년 전 4월 23일이었어요. 그 아래엔 고친 날 2년 전 4월 26일이 떠 있었죠. 3일 뒤에 편집했다는 거네. 왜? 왜 그 장면만 잘랐지? 정보에는 어떤 도구로 손을 댔는지 이름까지 남아 있었어요. 능숙한 손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서툴고 급히 잘라낸 흔적처럼 보였어요.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차 안에서 무겁게 꺼낸 말이었어요. 엄마,
결혼식 영상은 나중에 안 봐도 돼요. 뭐 별거 없어요. 그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말은 보지 말라는 신호였던 것 같았어요. 손을 뻗어 파일을 다른 곳에 옮겨 담았습니다. USB를 하나 더 꺼내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적었죠. 편집 전후 증거 1차. 화면이 한번 깜빡이고 복사 진행창이 떠 있었어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9분 어깨를 곧게 펴 보였어요. 지우면 없어진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는 봤어. 나는 기억해. 그리고 증거로 남겼어.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결혼식, 그 행복하던 날의 기억이 이제는 분노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김영숙은 조용히 통신사 고객센터 안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그녀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번호표는 벌써 30 넘게 밀려 있었고 손엔 정우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이 땀에 젖어 있었죠. 서류를 3번이나 다시 확인하면서도 마음은 끝내 조여들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네, 고객님. 요청하신 건 정우 씨명의 휴대폰의 발신 기록이고요. 삭제되었더라도 시스템상 서버에 일정 기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직원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곧 프린터에서 한 장의 종이가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직원은 그 종이를 클립으로 고정해 건넸죠. 확인해 보시겠어요? 사고 발생 전날 새벽 1시 42분 발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 번호가 고객님 번호네요. 김영숙은 손끝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한 줄, 단 한 줄만 보였어요. 엄마, 오늘 밤에 꼭 말할 게 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입술이 떨렸어요. 그 메시지는 그날 아침 정우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사라졌던, 삭제된 채 남지 않았던 바로 그 문장이었죠. 정우야, 넌 그날 나한테 다 말하려고. 종이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어깨 위 돌덩이 같았어요. 그 문장을 보자마자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뭔가를 결정했을 때의 말투였죠.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행동했던 그 아이의 성격이었어요. 아, 확인해 보니 수신 쪽에선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용자가 지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고 이후 혹시 타인이 휴대폰을 만질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을까요? 김용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은 병원 이송 후 시댁에서 먼저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스치자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가능해요. 만졌을 수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종이를 가방 속 파일에 조심스럽게 넣고 다시 덮은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정우를 안고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죠. 귀가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창밖의 어두운 터널이 눈앞을 스쳐가도 그녀의 눈은 멍한 이중이 위 문장을 되뇌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밤에 꼭 말할 게 있어요. 그 한 줄이 그녀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김영숙은 정우의 방에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방이었죠. 그녀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닫으면 정우의 목소리가 끊길 것만 같았거든요. 창가에는 여전히 정우가 쓰던 화분이 죽은 채 놓여 있었어요. 책상 위 먼지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죠. 책장 아래엔 정우가 직접 정리해둔 낡은 여행 가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테이프로 봉안종이 상자가 있었죠. 김영숙은 조심스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A4 용지 절반 크기의 메모지들, 작은 USB 하나, 손때 묻은 필름통, 그리고 오래된 보이스 레코더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넌 다 남기고 싶었던 거구나. 그녀는 먼저 메모지들을 꺼냈습니다. 정우의 필체였죠. 반듯하고 조용했지만 망설임의 흔적이 또렷했어요. 입 다물면 편하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내가 없어져도 이건 남겨야 해. 엄마, 이걸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알 거야. 김영숙은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쓰듯 천천히 훑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어요. 그저 눈망울만 번졌고 입은 꾹 다문 채였죠.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는 단 하나였어요. 이름은 M 최후였죠. 그 안에는 음성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이야기하듯 조용하고 또렷했어요. 엄마, 나 무섭긴 해요. 근데 조용히 죽고 싶진 않아요. 나 혼자만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계속 남잖아요. 그 뒤로 정우가 짧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 속 정적이 무겁게 깔렸지요. 그러니까 엄마, 나 해보려 해요. 혹시 못 보면 미안해요. 김영숙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소리 내 울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몇 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빼서 보관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우야. 넌 도망친 게 아니었구나. 숨지 않았어. 싸우려 했던 거였지. 이제 엄마가 이어갈게. 그녀는 메모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와 USB도 따로 봉투에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상자를 닫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죠. 이건 단서가 아니야. 이건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정우의 방은 오늘 처음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의 마음은 그날 처음 아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지요. 늦은 오후였고 병원 복도엔 특유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어요. 영숙은 정우의 병실 앞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창문 밖 빛이 점점 기울었고 병동 복도는 더없이 고요했어요. 문득 흰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죠. 그녀는 정우를 이 병실로 옮긴 첫 달부터 자주 교대 근무를 섰던 간호사였어요. 늘 말없이 정우의 손을 닦아주고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나가던 젊은 여성이라서요. 어머님, 잠깐 실례지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영숙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간호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동안 정우 씨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요? 네, 클래식 음악을 틀어드릴 때면 심박이 살짝 올라가거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반사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도 이상해서요. 영숙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죠? 의무 기록에는 늘 무반응이라던데요. 간호사는 고개를 떨군 채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정식 차트에는 못 올렸어요. 정확한 수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녀는 품 안에서 얇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볼펜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간호사는 몇 페이지를 넘기다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요. 7월 14일 19시 42분 엄마라는 단어의 반응, 눈과 떨림. 이런 식으로 전부 날짜랑 시간 적어놨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영숙은 수첩을 손에 쥐었어요. 떨리던 손가락을 단단히 오므렸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전 말할 수 없지만 정우 씨는 아무 반응 없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느꼈어요. 영숙은 말이 없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수첩을 품에 넣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듣고 있었네요. 내 말, 내 목소리 다 들은 거네요. 그녀는 복도 유리창 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한 손으로 눈을 눌렀어요.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뺨은 이미 뜨거웠죠. 정우는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었어요. 그는 이곳에 있었죠. 기계가 놓친 반응들 사이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작게, 아주 작게 살아 있었어요. 병원 내 상담실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와 커튼으로 반쯤 가려진 창이 있었죠. 영숙은 소매 끝을 손으로 꼭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요. 정우의 재검 결과를 설명하던 그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혈액에서 항우울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파록세틴 계열입니다. 최근 병원 내 처방 이력도 보호자 제공 이력도 없습니다. 파록세틴이요? 네, 정신과에서 흔히 처방하는 약물입니다. 불안, 우울, 공황장애 등에 사용되는. 영숙은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잠깐 아득해졌어요. 그 이름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정우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고등학생 때 쓰던 백팩이었죠. 한쪽 어깨끈이 해져 있었고 앞주머니엔 아직도 단추 하나와 동전 2개가 들어있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지퍼를 내렸습니다. 내부 칸막이 속 더블 포켓에서 오래된 알약이 든 작은 지퍼백이 나왔죠. 라벨은 노랗게 발에 있었고요. 거기엔 박세틴 10mg, 처방일자 2017년 8월 2일, 환자명 김영숙이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밥을 차리고 약통을 식탁 위에 두었을 때였죠. 정우가 물을 들어간 짧은 찰나였어요. 다시 약통을 열어보니 한 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땐 단순한 착각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넌 그때부터 알고 있었구나. 정우는 엄마가 먹는 약을 유심히 봤고 그게 무엇인지도 왜 필요한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걸 챙겼겠죠.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생각, 혹은 언젠가 증거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대비였을까요? 영숙은 약봉지를 손에 쥔 채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검사실로 찾아가 성분 보고서를 재요청했어요. 파록세틴은 체내 반감기가 짧습니다. 사고 직전 많게는 12시간 이내 복용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누가 이걸 그 애에게 먹였다는 말이에요? 환자가 스스로 복용했는지 아니면 외부 투여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들고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병원의 낮은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말라 보였어요. 숨이 길게 흘렀고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건 정우가 가진 거였어요. 누가 그걸 되려 내 입에 넣은 거야. 그녀는 약봉지를 품 안에 다시 넣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굳어졌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이 정우의 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그 손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영숙은 병원 출입문을 나서며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 정우야. 엄마가 끝까지 밝혀낼게.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건지. 작은 은행 지점, 서울 종로 한복판, 보험회사 고객센터 3층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발걸음이 천천히 이어졌어요. 접수 창구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손엔 정우의 주민등록 등본과 위임장을 꼭 쥐고 있었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생명보험 2건, 질병보험 1건입니다. 모두 최근 3년 이내에 갱신되었고요.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이사항이요? 생명보험 2건 모두 수익자가 장희 씨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린 듯했어요. 차가운 숨이 목 끝에서 걸렸습니다. 장희? 정우 아내 이름이에요. 언제 바뀌었죠? 날짜는 작년 10월 4일입니다. 사고 발생 3개월 전입니다. 그녀는 바로 원본 서류 확인을 요청했어요. 잠시 후 복사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엔 피보험자 이정우, 수익자장 희라고 적혀 있었고요. 정우 서명란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 서명을 보는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정우 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영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정자획도 다르고.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조심스럽게 걷어들였어요. 그 움직임조차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죠. 그날 오후 그녀는 곧장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살던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어요. 장을 넘길수록 손끝이 더 떨렸습니다. 등기부 세 번째 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공동명의 등록일 2021년 6월 18일. 이름 올린 이정우와 장희. 지분은 반반이었습니다. 공동명예? 이게 왜? 결혼 전 내내 정우는 말했죠. 내 집은 내 손으로 사겠다고요. 이름을 나눌 생각도 없었고 스스로 서보겠다며 이를 악물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결혼 6개월 만에 공동명이라니요. 이 서류, 정우가 직접 사인한 거 맞나요? 네, 여기 서명 보시면 정우 씨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설 공증으로 처리된 거라 필체 감정 같은 건 저희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낯선 획 하나하나를 노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서명은 정우가 아니었죠. 누군가 정우인 척 흉내낸 손놀림이었거든요.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조용히 불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병실 앞 바닥의 등을 기대어 앉았어요. 한 손엔 보험 서류, 다른 손엔 등기 등본을 번갈아 쥔 채였죠. 너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니, 정우야? 몸도, 집도, 돈도, 이름도, 심지어 서명조차 다 도둑 맞았구나. 입술을 세게 깨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손끝이 더 깊이 떨렸어요. 근데도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 물음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 것 같았어요. 정우는 알고 있었죠. 언제부턴가 모든 걸 눈치채고 조용히 하나씩 모으고 있었다는 걸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무언가를 남겨두었을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 침묵을 값으로 치르고 모든 걸 앗아갔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우의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정우야, 이제 네 이름을 되찾을 거야. 다시 네 자리로 돌려줄게. 그놈들 절대 못 도망가. 병실 안의 정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침묵은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한낮의 시장 소음을 단숨에 밀어냈습니다. 김영숙은 허둥지둥 지갑을 닫고 비닐봉투도 묶지 못한 채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CD 플레이어에서 익숙한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잔잔한 음색의 섬마을 작은 아기였습니다. 그 순간 김영숙의 다리가 힘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쪼그려 앉아 그녀는 침대 위에 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저 노래 처음 틀었을 때 정우 씨 왼쪽 눈가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정확히 두 방울 흘러내리진 않았고 맺히기만 했지만요. 김영숙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입술만 덜덜 떨릴 뿐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노래 예전에 자주 부르셨어요? 예, 아기 때요. 울 때마다 이 노래만 부르면 꼭 울음을 멈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덮인 이불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매만지며 아들의 따뜻한 뺨을 바라보았지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정우야, 기억나니? 밤마다 엄마가 창문 열고 불러주던 거. 그때마다 네 숨결이 내 팔에 닿았어. 네가 그렇게 작았는데. 노래는 계속 흘렀지만 김영숙은 조용히 기계를 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아주 낮고 느리게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묘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르겠다는 애틋한 고집이었겠지요. 정우의 눈꺼풀 밑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김영숙은 그 작은 움직임을 정확히 보았어요. 흔들리는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반응이었죠. 정우야, 너 지금 듣고 있구나.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병실인데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어요.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기척이 분명했지요. 엄마 왔어. 아직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 이제 말할게. 정우야, 엄마 다 알고 있어. 너 혼자였던 거 아니었지. 무섭고 아팠지. 그녀는 이 말을 아들의 손등에 살짝 기댔습니다. 말을 멈추자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온기가 번져오는 듯했어요. 희미하지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밖에선 겨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병실 안의 온기는 분명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선 까치 울음이 낮게 이어졌어요. 영숙은 오늘도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뜨거운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이 있었고요. 옆엔 낡은 손수건과 자장가 가사가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도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이 노래를 불렀죠. 섬마을 작은 악. 조용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영숙은 천천히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엄마 여기 있어. 너 기다리는 거 하나도 지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눈 한번 떠줄래? 그녀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수건을 가지러 나가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 움직였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조금 더 크게 올라갔어요. 마침내 눈이 떴습니다. 정우야? 정우의 눈동자는 처음엔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곧 엄마 얼굴에 멈췄어요. 한참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힘겹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정우야? 보이니? 엄마야? 엄마! 정우는 목이 말라 입술을 탈삭였어요. 산소 마스크가 사라진 입가에서 간신히 쉰 소리가 뚫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날 난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영숙의 두 눈이 순식간에 번지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그래,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정우야, 네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찾았어. 다 찾았어.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감싸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눈은 느릿느릿 감겼지만 눈가에 고인 물기가 반짝였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오늘만큼은 분명히 무언가가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막혀있던 진실도 되돌아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요. 영숙은 문 앞에 놓인 등기 우편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이 선뜻까지 않았지요. 그러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검은 글씨로 고소장이라 찍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정우의 아내, 받는 이는 바로 자신이었지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놀랍진 않았어요. 언젠간 저쪽이 칼을 빼들 거라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기자 박지연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네, 박 기자님. 시댁 쪽에서 정식으로 고소 들어갔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불법 녹음까지 걸었어. 창밖으로 해가 비스듬히 기울어갔죠. 그림자가 내려앉은 병실 복도 끝에서 보호자가 미는 바퀴 소리가 허공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정호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영숙이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눈을 떴습니다. 정우야, 우리 고소당했어. 네 와이프 쪽에서. 정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올 줄 알았어요.
다시 밀어붙이겠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멈출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우야, 이건 내가 할게. 넌 쉬어야 하니까.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는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재판 나갈게요. 정우야, 안 돼. 넌 지금 이건 엄마가 아니라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거 고맙지만 이젠 제 손으로 해야 해요.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부서져 있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단단히 일어서려 하는구나 싶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허락인지 승복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둔 눈물의 무게였는지 본인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TV 뉴스 화면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기자 앞에서 손사래를 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말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주 입을 못 열게 만들어야 정신 차릴 거야. 말을 내뱉자마자 인숙은 차문을 쾅 닫고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가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점점 더 또렷하게 가늠해 갔지요. 병실안은 서서히 저녁빛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으로 길게 떨어지는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정우야. 우리가 같이 끝까지 가자. 법정은 조용했어요. 공기마저 말을 삼키는 듯 숨을 죽였죠. 하얀 조명 아래 재판정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양쪽에 앉은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어요. 정우가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병원 보조인이 앞을 이끌었고요. 그 옆에선 김영숙이 조용히 발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엄마는 단호한 얼굴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피고인 김영숙 씨 그리고 증인 정우 씨 출석 확인됐습니다. 정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영숙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 정우 씨가 남긴 음성 녹취, 타일 밑에서 발견된 녹음기, 삭제된 결혼식 영상 복원본,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 사건 당일의 통화 기록, 그리고 피해자 정우 씨 본인의 진술이 담긴 문서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경 너머 눈빛이 잠시 머물다 지나갔습니다. 증거물 제출 확인. 증인 정우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시 사고의 경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우는 마이크 쪽으로 상체를 천천히 기울였어요. 누군가에겐 그저 작은 동작일 뿐이었지만 엄마에겐 오랜 싸움 끝에 얻은 한 걸음이었죠. 네,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또렷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기억합니다. 욕실에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맞았고 누군가가 약을 먹이려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려는 기운이 번졌어요. 정숙하십시오. 정우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어 시댁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표정엔 미동도 없었죠. 그날 전 아내가 어떤 전화를 하고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게 바뀐 보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움켜쥐어졌어요. 말 대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흔들림과 결심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김영숙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걸어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엔 힘이 실려 있었죠. 떨리긴 했지만 그 안엔 살겠다는 의지가 또렷했어요. 재판장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짧은 숨이 법정의 공기를 가르는 듯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언과 증거들이 일치하는 점에서 심각한 형사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봅니다. 본 법정은
다음 공판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 종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술렁이었고 웅성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엄마의 손을 놓고 다시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어요. 엄마, 응, 고마워요. 정말. 아니야. 이건 네가 한 거야. 엄마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만큼은 끝내 참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회색 롱패딩 위로 연한 분홍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그 옆에는 정우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한쪽 다리는 아직 힘이 부족했지만 스스로 서 있었죠. 그 자체가 참 기적이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겨울 아침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살짝 엿보였어요. 이 기차 타면 2시간 반쯤 뒤엔 겨울바다야. 엄마가 평생 너 보여주고 싶었던 그 바다. 지금이 딱 보여주기 좋은 때죠. 영숙이 가방을 들어 올렸고 정우는 한 손으로 문을 짚었어요. 둘은 천천히 기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차 안이에요. 창가 쪽 두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정우가 먼저 앉고 엄마가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편해. 걱정 말아요. 이 정도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더 괜찮고. 영숙은 웃으며 종이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자기 컵엔 설탕을 넣지 않았고 정우의 컵엔 설탕을 2개 넣어주었어요. 예전엔 네가 날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엄마가 널 끌고 다니네. 이건 끌고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가 내 손 잡아준 것처럼.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얼어붙은 강줄기가 가끔 반짝였고요. 멀리서는 하얀 갈매기 한두 마리가 따라왔어요. 정우는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창밖을 향해 조심스레 들어올렸어요. 입대 전 혼자 바다 간 적 있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 엄마 몰래 인화했었지. 알았어. 네 지갑에 끼워둔 사진 봤거든. 왜 엄마한테 안 보여줬을까 했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엔 같이 보는 거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 없는 시간이 가장 따뜻했달까요. 엄마는 쓴 커피가 좋아. 쓴 거 마시면 오래 남더라. 단 건 금방 사라지잖아.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이 저절로 찡그려졌어요. 진짜 쓰다. 이런 걸 왜 좋아해요? 그래야 어른이지. 단 거만 좋아하면 어디 못 가.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작지만 오래 남을 웃음이었어요. 기차가 바다를 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어요. 차가운 바람이 파도를 눌러도 그 위로 해가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그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영숙도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그때만큼은 말이 필요 없었죠. 이 바다를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 그거면 두 사람에겐 충분했습니다. 늦은 오후였어요. 병원 근처 작은 찻집이었죠. 창밖으론 겨울 햇살이 길게 늘어졌고요. 테이블 위엔 커피 2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영숙은 두 손을 모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죠. 맞은편에 앉은 간병인 수지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날이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요? 그 자장가 틀어드린 날이요. 엄마가 어릴 때 불러주셨다던 그 노래. 그날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왼쪽 눈에서 딱 한 방울 떨어졌어요. 영숙은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말을 이었어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분 살아 계신 거구나. 안에 누가 있는 거구나.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꼭 쥐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조심스레 열고 오래된 연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영숙 앞에 놓았어요. 봉투 앞면에는 단정하지만 조금은 흔들린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숙에게 나중에라도. 이거 남편분께서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이 사람한텐 나중에라도 꼭 전해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우 씨 아버지요. 그분 병원 올 땐 말 없었지만 정우 씨 얘기만 나오면 눈이 젖었어요. 영숙은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바스락거렸죠. 아직 열지 않은 편지였어요. 시간을 품은 목소리 같았죠. 그때 그러셨어요. 내가 없어도 그 여자는 버티겠지. 그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지. 그렇게 믿고 떠나셨어요. 영숙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오랫동안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흘리듯 말했죠. 그 사람 참 못되게 굴었는데.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요, 그 편지 쓸 때 표정,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수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 사이로 겨울 햇살이 길게 누웠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요. 그 속엔 다 말하지 못한 위로와 묵묵히 지켜봐준 누군가의 사랑이 고요히 녹아들고 있었어요.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김영숙의 거실엔 난방기 소리만 은은하게 울렸어요. 테이블 위엔 아직 김이 도는 보리차 한 잔이 있었고요. 얇은 종이에 감싼 작은 저장장치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 위에는 짧은 메모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 생은 조용할 때 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영숙은 손끝으로 그 저장장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물건인데도 어쩐지 따뜻했죠. 손끝이 먼저 알았다고 해야 할까요? 노트북을 켜서 조심히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 파일 하나뿐이었어요. 엄마에게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화면은 어둡게 시작되었고 잠시 뒤 피아노 선율이 스며들었어요. 천천히 사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은 정우의 아기 시절이었죠. 동그란 볼, 쏟아지는 눈빛이 사랑스럽게 번졌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던 젊은 김영숙의 얼굴이 따라 나왔고요. 엄마, 제가 3살 때였죠. 그날 밤 열이 펄펄 나서 울던 저를 안고 손바닥으로 이마 식혀주시던 거 기억나요?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작은 가방을 맨 정우의 손을 꼭 잡은 엄마의 모습이 선명했죠.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엄마가 밤새 도시락 싸고 학용품 1개 사주려고 마트 3군데나 돌아다니셨다는 것도. 김영숙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웃음과 함께 눈물이 모서리부터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사진들은 시간의 줄을 따라 촘촘히 이어졌습니다. 사춘기의 구비, 졸업식의 환한 순간, 군대 입소식의 어색한 표정까지 지나갔죠. 병원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조명이 눌러앉은 병실에서 침대 곁에 앉아 정우의 손을 꼭 잡은 김영숙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엄마가 제 손 놓지 않고 매일 오셨던 거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느껴졌거든요. 매일 밤 엄마 손등에 온기, 그게 없었으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화면이 다시 바뀌더니 이번엔 정우가 직접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흰 셔츠 차림에 바다를 배경으로 맑게 웃고 있었죠. 빛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이젠 제가 지킬게요. 엄마는 평생 지키기만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는 두 손을 모아 작게 하트를 그렸고 머쓱한 미소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영상은 마지막 사진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어릴 적 정우가 엄마 무릎 위에 앉아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음악도 잔물결처럼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김영숙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고 가슴은 벅차게 뛰었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천천히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그 안에 정우를 쓰다듬듯이 조심조심 쓸어내렸죠. 그래. 엄마도 사랑해. 우리 정우야. 그 밤은 오래 쌓아온 외로움이 살며시 등을 기대는 밤이었습니다. 한엄마의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포개졌어요. 영숙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정우의 방이었어요. 그녀는 문틈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창밖에선 늦은 겨울바람이 낮게 스쳤지요. 방 안은 먼지 쌓인 책과 희미한 비누향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정과 마지막으로 펼쳐둔 책이 그대로였고요. 접힌 페이지가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였어요. 머리맡에 작은 탁상시계는 멈춘 채였지요. 시간이 방 한켠에서 조용히 고여있는 듯 보였어요. 영숙은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숨을 가다듬었어요. 목이 잔뜩 메인 듯 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더 믿었어야 했는데. 목소리는 금세 갈라졌고 한숨이 짧게 흘렀어요. 그렇게 웃던 아이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눈빛이 됐을까. 그걸 왜 그땐 못 봤을까. 그녀는 손끝으로 침대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직도 정우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조용히 묵직해졌지요. 나는 그저 좋은 시어머니랑 착한 며느리인 줄만 알았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럴 리 없지라고 넘겨버렸고 네 말보다 네 표정보다 남의 눈치를 더 봤어. 조용한 숨소리만 방 안을 맴돌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문 뒤편에서 부드러운 휠체어 바퀴 소리가 스며들었어요.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정우가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지요. 영숙의 두 눈이 놀란 듯 번쩍 들렸습니다. 정우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숨을 가다듬더니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영숙의 입술이 작게 떨렸어요. 멈춰있던 공기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했지요. 엄마는 날 포기 안 했어요. 그걸로 됐어요. 영숙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 앞에 다가가 거의 무릎을 꿇듯 앉았어요.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울컥하게 따뜻했죠.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챘지. 미안하다. 우리 아들아. 미안했어. 정우는 엄마의 손등을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고개를 작게 저으며 오히려 비처럼 웃었어요. 엄마가 매일 손 잡아준 거 그게 나한테는 살아있으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영숙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정우의 무릎에 살짝 기대었어요. 흐느낌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고맙다. 엄마가. 정말 고맙다. 우리 정우야. 방 안은 그 어떤 소리보다 따뜻한 침묵으로 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포개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간도 함께 멈춘 듯 고요했죠. 재활병원 1층 복도였습니다. 오후 4시 반이었어요. 창문으로 길게 스며든 겨울 햇살이 복도 바닥을 고요히 물들이고 있었죠. 복도 끝 치료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우는 보조기구에 몸을 살짝 기대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왔어요. 왼발을 내디딜 때마다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요. 그 얼굴엔 낯선 평온이 가득했죠. 그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작은 음이 새어나왔어요. 달아, 밝은 달아.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발음은 조금 뭉개졌고 음정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래는 분명했죠. 어릴 적 밤마다 엄마가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으니까요. 멀찍이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김영숙은 그 노래를 듣자마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한동안은 멍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정우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복도 가운데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양옆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표정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자장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금도 끼고 은도 끼고 옥도 끼고 잠이 든다. 김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께를 꼭 눌러진 채 조심스레 걸음을 떼었어요. 눈앞이 자꾸 흐려졌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았죠. 그제야 정우가 엄마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자장가는 조용히 멈췄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게 웃었어요. 노래 기억나죠? 김영숙은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지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얼굴을 덮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복도 바닥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말보다 더 따뜻했지요. 그 자장가는 그렇게 다시 울리고 있었어요. 동해 바닷가였어요. 이른 아침이었죠. 하늘은 흐렸지만 금방이라도 눈이 올 듯 고요했어요. 잔잔한 파도가 모래를 한 번 어루만지고는 조용히 물러났죠. 그 바닷가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무릎 위에 회색 담요를 덮고 있었죠. 눈동자는 멀리 수평선을 붙잡았고 숨결은 천천히 고르게 이어졌어요. 영숙은 등을 곧게 펴고 아들 곁에 앉아 말없이 그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동안은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죠. 정우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오른손을 내밀었죠. 그 손끝이 엄마의 손등에 닿았어요. 춥진 않아요? 영숙은 놀란 듯 아들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야. 정우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 손은 더는 떨리지 않았죠. 두 사람의 손은 포개인 채 오랫동안 그대로였어요.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날아올랐어요. 잠시 뒤 영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땐 바다 보여주겠다는 말 그냥 했던 말인데 이제야 데려왔네. 정우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갯짓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죠.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함께 흔들렸어요. 점점 멀어지는 풍경 속엔 벤치와 바다, 그리고 파도 소리만 또렷했어요.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남아서 끝내 남아있는 거였죠.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맞잡은 손과 고른 숨,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다가 대신 이야기해줬죠.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정우는 더는 병원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작은 재활센터 근처에 두 모자는 방 2칸짜리 전셋집을 얻었죠. 정우는 아침마다 걸어 나갔고 영숙은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맞았어요. 어느 날 정우가 먼지를 털며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어린 시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이 생일마다 몰래 써두었던 작은 쪽지가 몇 장 끼워져 있었어요. 정우야, 세상이 너를 몰라도 엄마는 알아. 너는 좋은 아이야. 그냥 그거 하나면 돼. 그 쪽지를 본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어느 저녁 영숙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노년을 위한 심리치유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죠. 강의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괜찮으세요? 네, 조금 천천히 살게 됐어요. 그 아이도 저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영숙은 잠시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어요. 사랑이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남아있는 거. 몇 달 뒤 정우는 근처 작은 음악 학원에서 무료 피아노 교실을 시작했어요.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아이들 앞에서 연주하는 손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수줍게 물었죠. 선생님은 왜 음악 가르쳐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살아있다는 걸 누구든 들을 수 있잖아요. 소리로, 마음으로. 어느 밤
영숙은 창가에 앉아 아들이 건넨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매일이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참 조용하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만 남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다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어.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답니다. 말없이 주방에서 나온 그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별을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게 있었죠. 그들의 삶은 작고 느렸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